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고 잘 나오지 않는 수도 탓에 난 머리를 자주 감지 못했었다. 내 교복은 늘 빨래덜 마른 듯한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세탁을 해도 냄새는 가시질 않았다. 집안은 습기가 가득했고 그렇게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는 내 몸에도 배어 있었다. 그렇게 내 학창 시절은 늘 초라했다. 우리 동네는 유독 빈부격차가 컸던 그런 동네였다. 한쪽에는 예쁜 빨간 벽돌이 올려진 커다란 주택들, 신호등 하나 건너면 한 집에 방 한 칸씩 따로 사글세를 사는 그런 집이 한 동네에 모여 있었다. 나는 당연히 후자였다. 도시락은 늘 꽁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이름 모를 나물 반찬만 도시락, 그것조차 못 가지고 가는 날이 많아 수돗물을 몰래 도시락통에 담아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마시곤 했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이 나처럼 그러진 않았었다. 당찬 친구들은 떳떳하게 운동장에 있는 수도가에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콸콸 쏟아지는 시원한 물을 마시며 신나게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나는 도시락을 안 가져온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학교 후문 언덕에 몰래 올라가 누워 행복한 내 미래를 상상해 보기도 했고 때로는 달큰한 잠깐의 낮잠을 자기도 하며 숨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다.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늘 돈이 없었기에 아버지는 늘 나만 보면 왜 딸이 태어났냐며 집안 살림에 도움이 안 되는 학교는 그만 다니고 공장에 나가라며 모진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를 내실 때마다 나보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며 아버지의 눈치를 받더랬다. 하지만 나는 학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다. 빈부격차가 심해서인지 우리 학교는 부잣집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 그 친구들이 쓰다가 버린 몽당 연필, 노트, 때로는 다 읽은 책을 버리면 나는 모두 하교한 후 담임 선생님 안 계신 틈을 타 휴지통에서 얼른 주워 가방에 넣고 몰래 언덕으로 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냥 교과서를 읽고 또 읽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조용히 공부만 했다. 다행히도 공부는 곧잘 했었고 자라온 환경 탓인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스스로 위축돼서인지 나는 늘 교실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숨 쉬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추억할 것도 없는 그냥 힘들었던 늘 배가 고팠고 힘들었던 10대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우리 반에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었다. 우리 반 반장인 정숙이었다. 정숙의 집은 커다란 주택 중 하나였고 알록달록 빛깔에 처음 보는 사탕들과 초콜릿, 달콤해 보이는 과자를 늘 작은 가방에 가지고 다니며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을 나는 늘 부러운 듯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맛보지 못했던 초콜릿의 맛을 상상만 해보았다. 정숙과 평소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정숙이 간식을 꺼내면 손바닥을 벌려 보이며 한 개만을 외쳤지만 나는 그런 넉살조차 없었다. 정숙은 늘 교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늘 반에서 1등을 도맡았다. 리더십도 좋고 늘 깨끗이 향기가 나는 교복. 나는 그 향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선생님도 예뻐하셔서 늘 정숙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이들도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나 역시 정숙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나는 선뜻 정숙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렇게 내가 그냥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정숙은 나에겐 선샤인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정숙이 집에 반 친구들 초대한다며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고는 우리 집에 놀러 올 사람을 외쳤다. 나는 무슨 용기인지 그 친구들 손가락 위에 살포시
나도 손가락을 잡았다. 그렇게 처음 그 호화스러운 주택가에 내 발을 딛는 순간 입이 쩍 벌어졌다. 집안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다. 각각 엄마 아빠 방, 정숙이 방, 정숙 애동생 방까지. 한 집안이 아닌 각자의 방들이 있었고 간식을 내어주는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는 아주머니도 계셨다. 바삭거리는 과자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정숙이 방을 구경했다. 예쁜 피아노와 가시들이 튀어나오지 않은 고급 책상, 재밌어 보이는 책이 책꽂이 한 켠 빼곡히 꽂혀 있었고 예쁜 곰인형도 가지고 있었다. 난생 처음 본 장면들이었고 이것이 부잣집의 모습이구나 하며 그 안에서 엄마를 외치는 나도 상상해 보았다. 정숙은 내 우상이었다. 그리고 난 결심했다. 이런 집에서 아이를 맞이해주는 엄마가 되기로. 그날부터 난 더 열심히 공부만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숙을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닌 그 삶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등교를 했는데 반이 어수선했다. 정숙의 지갑이 어제 사라졌고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와서 의심의 눈초리로 날 쳐다보았고 그 눈빛 하나로 나는 도둑이 되었다. 난 아니야. 난 어제 단지 나는 구경만 했을 뿐이야. 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는 나한테만 들렸다.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자초지정을 묻지도 않으시고는 정숙의 말만 듣고 내 손바닥을 열대 때리셨다. 화가 풀리지 않으신 건지 책으로 내 머리를 수십 차례 강타했고 교실 밖으로 나가라며 난을 내쫓으셨다. 어지러웠고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며 나는 쫓겨났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나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 따가운 눈초리, 교무실로 가시던 담임 선생님의 말. 가난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지. 거지 새끼같이.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후 나는 교실로 들어가 내 가방에 연필과 노트를 넣는데 정숙의 책상에 있는 책이 그리고 책 사이에 숨겨진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뒤늦게 정숙이 교실로 뛰어들어오고 나를 보고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방에 책들을 챙겨놓고 있었다. 왜? 그 지갑? 왜 나를? 너가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집주인인 듯 집안을 누비고 너가 나랑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니?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지난번 시험에서 나는 1등을 했었고 정숙은 처음으로 2등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날 저녁 나는 방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물만 흘렸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이후 정숙을 둘러싼 친구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그 뒤에 항상 정숙은 웃으며 서 있었다. 누구에게 고민을 터놓을 상대가 없었던 나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동네를 떠났다. 그리고는 아버지 말씀대로 공장에 취업했다. 공장에 취업하니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탤 수 있었고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검정고시 패스와 동시에 야간 대학에 입학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야간 대학 졸업 후 나는 악착같이 살았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공장에서 일하던 나는 사무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승진도 하고 선을 보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내 일을 놓고 싶지 않았다. 요즘은 여자도 능력 있어야 한다는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고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산후조리까지 마친 나를 흔쾌히 받아주었다. 회사를 다니며 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30의 문턱을 넘기며 나는 그럭저럭 성공했다. 사무실 창문을 여는 아침 묵은 먼지 대신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다.
과거는 뿌옇게 멀어지는 듯했다. 그날은 유난히도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 손에는 캔커피를 들고 상쾌한 비냄새를 맡으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나에게 낯이 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정숙이었다. 세월이 흘러 살도 붓고 이미지는 달라 보였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우산 없이 젖어 서 있던 그녀는 여전히 예뻤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이 꺼져 있었다. 너 맞지? 정숙이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리는 어색한 미소를 나눴고 차 한잔 하자며 나를 끌고 간 카페에서 정숙은 난데없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사고만 치는 남편, IMF로 인한 친정이 부도, 남편과 싸우다 집을 나왔다고, 돈은 끊겼고 아이와 단칸방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고. 나는 그걸 듣는 내 표정이 어떤지 몰랐다. 연민과 경계, 아직 매듭짓지 못한 과거가 한꺼번에 끌어올랐다. 솔직히 고소한 마음도 있었다. 샘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애야.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보여.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너가 잘 대해줘. 가끔 밥도 사주고 아이도 있다며. 늘 자상하기만 한 남편은 나쁜 마음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잘 대해주면 그만큼 복이 돌아올 거라며 나를 다독여주고 내 과거를 위로해줬다.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걸려온 정숙의 전화. 힘들 때 연락하라며 인사치레로 전달한 명함을 보고 정숙이 전화를 했다. 난 정숙에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었다. 예쁘게 꾸며진 침실과 내 딸 방에 놓여있는 피아노, 예쁜 책상, 향기나는 우리 집을 난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은 너와 나의 처지가 바뀌었다며 속으로는 나 스스로를 칭찬했다. 정숙이 딸을 데리고 왔고 내 딸과 정숙의 딸은 금세 깔깔 웃으며 책을 봤다. 나는 그 둘에게 간식거리로 정숙이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초콜릿과 사탕, 고소한 비스킷을 간식으로 내놓았고 그 둘을 보고 있노라니 정숙의 딸이 내 과거가 스킵되며 보상이라도 하듯 내 딸이 더 우월해 보여서 내심 기뻤다. 내심 내 딸을 정숙 어린 시절처럼 키우고 싶었던 보상 심리도 있었다. 저녁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퇴근을 해서 여느 때처럼 손에는 딸아이가 먹을 아이스크림 봉지를 들고 돌아왔고 나는 남편에게 정숙을 소개해줬다. 정숙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더 놀다 자고 가라며 내 잠옷을 건네주었고 아이들은 같이 씻고 놀다 잠이 들고 남편과 나, 정숙은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실 자상한 내 남편을 자랑하고 싶었다. 술 기운이 오른 탓일까? 정숙과 남편은 서로 말까지 편하게 하며 활달한 둘은 금세 친해졌고 남편은 정숙에게 컴퓨터 타자를 칠 줄 알면 회사에 격리로 나와서 일해보는 것 어떻겠냐며 일자리 제안까지 했다. 정숙은 나에게 자상한 남편을 둬서 부럽다며 너 성공해서 보기 좋다. 너 고등학교 때도 조용히 공부 잘했잖아. 친구는 없었는데 남편은 잘 만났구나. 하며 무슨 의도인지 모를 그런 말들을 흘리기도 했다. 부러워서 그렇겠거니 마음껏 부러워해라. 내심 못된 마음도 있었고 그 이후로 나는 더 보란듯이 정숙을 자주 집으로 초대했다. 남편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정숙은 남편과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일도 많아졌다. 자연스레 아이들은 더 친해졌고 그렇게 우리 셋은 자주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경계가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채지 못했다. 두 가족이 여행을 가자는 제안은 정숙에게서 나왔다.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받아보자. 바다 앞 펜션, 우리는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았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말했다.
넌 좋은 남편 만났네. 나 같으면 절대 안 놓쳤다. 그 문장 끝에 걸린 미묘한 미소가 물그릇 표면을 흔들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과 정숙이 거실에서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소파 쿠션이 움직이는 소리, 탄산 캔을 여는 소리, 얇은 웃음. 남은 설거지를 하던 나는 접시를 닦다가 손끝을 베었다. 붉은 선이 번져 나왔다. 아프지 않았다. 이상하게 아무 느낌도 없었다. 여행 이후 정숙은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 내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정숙의 이름이 떴다. 남편은 회사 일이야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밤 사진을 찍겠다며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딸아이는 예쁘게 나온 사진을 골라달라며 나에게 휴대폰을 줬다. 남편의 사진첩에서 딸이 사진을 확인하던 나는 손끝이 떨려왔다. 갤러리에는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길게 반사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정숙이 보란 듯 핸드폰 배경에 깔아놓은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다. 같은 장소, 같은 소파, 같은 조명 아래 서 있었다. 시간도 각도도 똑같았다.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먼저 남편과 마주 앉았다. 설명을 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서서히 말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 가까워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마음이 정숙에게 가 있었다. 연민인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다. 지금 혼란스럽다는 말뿐.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잠자리는? 미안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본 건 언제였을까? 누가 먼저였을까? 아니, 중요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였을까? 정신이 혼미해졌다. 난 다음날 정숙을 불렀다. 남편의 회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퇴직금조로 봉투도 내밀었다. 내 자리가 부러웠어. 나도 IMF만 아니었으면 너만큼 아니, 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뻔뻔했다. 나는 컵의 손잡이를 잡고 놓기를 반복했다. 너보다 못나던 내가 더 잘나 보여서 뺏고 싶었니? 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몇 번이고 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셋의 자리를 만든 건 나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어떠한 결론도 못 내린 채 가슴을 꾹꾹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감정의 고도를 낮추듯 말했다. 증거를 모으세요. 숙박 영수증, 메시지 캡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남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우리를 시험했다. 나는 두 가지 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을 분명히 하여 아이의 안정과 나의 존엄을 지키는 길. 다른 하나는 유예, 6개월의 분리, 부부 치료, 재발 방지 계약서 연락 차단, 일정 공유, 재정 투명, 위반 시 즉각 종료. 남편은 딸을 생각해서라도 기회를 달라 고했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 다시는 선 넘지 않을게. 그의 말은 물처럼 스며들었지만 물 흔적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정숙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제 여기서 그만해. 더하다가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싹씩 빌 줄 알았던 정숙은 뻔뻔했다. 나한테 그러지 마. 네 남편이 먼저 매달렸어. 이미 난 남편과 이혼도 했어. 그리고 내 행복을 억지로 놓진 않을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여행 가기 전부터였구나. 그때 펜션에서 했던 말. 바로 이 뜻이었구나. 명절이 다가왔을 때 나는 제사상을 차리며 오래된 접시를 하나 내려놓았다. 과거에 금이 갔던 접시였다. 금은 더 길어졌지만
접시는 여전히 접시였다.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위로했다. 남편은 조용히 상을 옮겼다. 그의 손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말했다. 이건 다시 시작하자는 뜻도 끝내자는 뜻도 아니야. 다만 내가 다시 사람으로 서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두피가 서늘했다. 나는 정숙을 도우려 했던 나를 돌아본다. 혹시 나는 과거의 상처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했던 건 아닐까? 내가 어른이 된 지금 나를 괴롭히던 아이를 도우면 내 안의 어린 날이 덜 아플 거라고 믿었던 건 아닐까? 그 믿음이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와 내 집의 조용함을 고요한 밤을 흔들었다. 도와주는 일과 나를 지키는 일은 다르다. 연민에는 선이 필요하고 친절에는 문턱이 필요하다.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손이 아니라 약속이 필요하다. 남편과 나는 상담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상담사는 우리의 시간을 반복해서 물었다.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들을 서로 되짚어주며 나를 위로해줬다. 그리고 남편은 잠깐의 흔들림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 굳게 약속을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딸과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다. 팝콘 냄새와 웃음소리,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몸개그를 하며 우리를 웃기기도 한 코미디 영화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조금 내렸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산을 펴다가 문득 지난날의 나를 떠올렸다. 우산 없이 서 있던 정숙,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구원은 두 손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치지 않게 거리와 줄을 매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혼 서류는 서랍에 있고 유예 계약서도 그대로 있다. 남편의 일정, 연락 차단, 상담 스케줄, 집안일 분담표. 이것이 사랑의 증거인지 남은 시간을 지키는 울타리인지 나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표정으로 자고 있는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밤에는 여전히 질문이 찾아온다. 내가 과연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아직도 난 정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정숙을 의심하고 있고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있다. 나는 접시에 난 금을 만지듯 내 마음의 금을 쓸어본다. 금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금이 있다고 접시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나는 딸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할까? 난 아직도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